너 미쳤어? 카드가 왜 정지야? 지금 식대가 8,800만 원이 나왔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 남편의 다급한 비명소리에 아내는 우아하게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어머, 그걸 왜 남인 나한테 따지니? 설마 네 약혼식 비용을 내 카드로 결제하려고 한 거야? 능력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불과 몇 시간 전 남편은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나와 새 여자와의 약혼을 자축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무시하고 짓밟았던 전 아내가 사실은 그의 모든 경제력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의 육중한 정문이 열리자 오후의 따가운 햇살이 연주의 정수리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연주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 안에는 잉크조차 채 마르지 않은 따끈따끈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10년 묵은 체증을 뱉어낸 사람처럼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민석이 양팔을 하늘 높이 뻗으며 동리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아, 드디어 끝났다. 야, 공기 맛부터가 다르네. 공기부터가. 10년 동안 꽉 막혀 있던 숨구멍이 이제야 뻥 뚫리는 것 같다. 정말. 민석이 입고 있는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 정장이 그의 과장된 몸짓에 따라 펄럭거렸습니다. 계단 아래서 목을 빼고 기다리던 말자가 아들의 고함 소리에 장단을 맞추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말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네방네 떠들듯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그동안 그 곰팡이 같은 년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숨이 막혔을꼬. 내가 오늘을 위해서 마을 잔치라도 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얘. 말자는 들고 있던 악어 가죽 핸드백을 행인들의 눈앞에 들이밀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그 가방은 지난달 연주가 백화점 오플런을 해서 겨우 구해다 바친 한정판이었습니다. 연주는 말자의 손에 들린 가방과 민석의 번쩍이는 구두,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외제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모든 것들이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라는 사실이 오늘따라 유난히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민석이 연주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리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야, 김연주. 깔끔하게 끝내줬으니까 평생 내 쪽에 절이라도 하고 살아. 너같이 재미없고 촌스러운 여자는 이제 내 인생에서 좀 빠져줘라. 아우, 속 시원해. 말자가 민석의 팔짱을 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이제야 우리 집 격에 딱 맞는 며느리 볼 수 있게 됐는데 위자료는 무슨 얼어 죽을 위자료니? 야, 너도 이제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 우리 민석이가 그동안 너 구제해 준 거나 다름없으니까. 연주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짧게 코웃음을 치고는 그들을 지나쳐 도로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민석과 말자가 낄낄거리며 나누는 대화 소리가 연주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엄마, 유라 지금 호텔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대요. 빨리 가요. 오늘 약혼 파티 제대로 즐겨야죠. 그래, 가자. 아이고, 내 새끼 입이 귀에 걸렸네. 두 사람이 고급 세단에 올라타고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사라지자 연주는 그제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VIP 전담센터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상냥한 상담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김연주 고객님, VIP 전담 팀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즉시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싹 다 정지해 주세요.
대상은 박민석, 최말자 명의의 카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 카드 전체 정지 말씀이시죠? 사유는 일반 정지로 처리해 드릴까요? 아니요. 분실 및 도난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승인 요청은 절대 예외 없이 거절해 주시고요. 분실 및 도난 신고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배우자분께서 해제 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 아니에요. 남입니다. 본인 외에는 그 누구도 해제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막아주세요. 단 1원도 결제되면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객님, 즉시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연주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며 마치 옷에 묻은 더러운 먼지를 털어내듯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민석과 말자가 향하고 있는 그 화려한 파티장이 곧 생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른 채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지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 안은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중앙에는 거대한 얼음 조각상과 함께 민석 앤드 유라 약혼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시뻘건 드레스를 입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드디어 우리 민석이가 제 짝을 만났지 뭐예요. 지난번 며느리는 영격이 안 맞아서 내가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몰라요. 이번 며느리는 집안이 아주 어유말도 마세요. 해외에 빌딩이 몇 채라더라. 말자는 지나가는 호텔 지배인을 손가락으로 까딱거리며 불러세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지배인, 여기 술이 비었잖아. 제일 비싼 샴페인으로 가져와서 저기 저 테이블까지 싹 다 돌려요. 오늘 우리 아들 좋은 날인데 돈 아끼지 말고 팍팍 쓰라니까. 지배인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러가자 말자는 옆에 있던 친구의 어깨를 툭 치며 으스댔습니다. 맞지? 내가 이 정도야. 전 며느리 걔는 돈 10만 원 쓰는 것도 손을 벌벌 떨어서 내가 아주 창피해서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한편 연회장 상석에는 유라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약지에는 알이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이거 민석 오빠가 그냥 가볍게 끼라고 사준 거야. 난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오빠가 굳이 제일 좋은 걸로 해야 한다면서 고집을 피우잖아. 친구들이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러대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유라야. 진짜 부럽다. 민석 씨 진짜 능력남이다. 민석이 샴페인 잔을 들고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능글맞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유라가 원하면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줘야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만 해줄게. 어머, 오빠도 참. 사람들 다 보는데 부끄럽게. 민석과 유라가 서로에게 푹 빠져 희희낙낙하는 동안 호텔 밖 도심의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르고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이 평소 마법의 카드라고 부르던 가족 카드의 사용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연주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H호텔 연회장 가승인 3천만 원, 시주얼리 다이아몬드 반지 1,500만 원, 명품관 의류 800만 원,
숫자들이 춤을 추듯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많이도 썼네.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야지. 연주는 한 모금 남은 와인을 입에 털어넣고는 카드사 앱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떠 있는 분실 신고 버튼 위에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끝에서 느껴지는 짜릿한 쾌감이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연주는 정확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모든 부가 서비스 해지, 한도 상향 서비스 취소, 포인트 사용 정지 버튼을 거침없이 눌러나갔습니다. 그동안 민석과 말자가 거머리처럼 빨아먹던 그녀의 경제력이 실시간으로 차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호텔 연회장.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배인이 계산서를 들고 조심스럽게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랑님, 죄송하지만 중간 정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대와 주류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규정상 지금 결제해 주셔야 추가 주문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뭐 얼마라고요? 현재까지 총 8,800만 원입니다. 민석은 액수에 잠시 흠칫했지만 유라와 하객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짐짓 태연한 척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는 가장 눈에 띄는 블랙 컬러의 카드를 꺼내 지배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연주의 신용등급 덕분에 발급받을 수 있었던 VVIP 가족 카드였습니다. 여기요. 일시불로 긁으세요. 포인트 적립 잊지 마시고. 민석이 카드를 건네는 손끝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뒤로 유라가 친구들에게 우리 오빠 멋있지? 라는 눈빛을 쏘아보내고 있었습니다. 고급 와인바의 은은한 조명 아래 연주는 홀로 재즈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발광하듯 미친 듯이 깜빡거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카드 승인 거절 도난 분실 카드. 카드 승인 거절 거래 정지. 연주는 윙윙거리는 휴대폰을 혐오스러운 바퀴벌레라도 보듯 테이블 구석으로 툭 밀어버렸습니다. 과거 말자가 친정 부모님을 모욕하며 뱉었던 독설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 없는 집 딸이라 그런가 싹수가 놀았네.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없는 집구석에서 시집왔으면 죽은 듯이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연주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와인 잔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돈 있는 집 며느리 맛 좀 제대로 보세요.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갔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같은 시각 호텔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결제 단말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띠띠띠. 도난 분실 카드입니다. 거래가 정지된 카드입니다. 지배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못을 박았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도난 분실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에 자동 통보된 카드입니다. 규정상 압수하겠습니다. 뭐요? 도난이라니요. 이거 내 카드예요.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긁어봐요, 빨리. 민석은 당황하여 지갑에 있는 다른 카드들을 미친 듯이 꺼내 내밀었습니다. 띠띠. 거래 정지. 띠띠. 승인 거절. 줄줄이 들려오는 경고음에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말자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지배인 양반, 기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누군 줄 알고 이래? 이 호텔 다 사버릴 수도 있는 사람한테
사모님, 기계 오류가 아닙니다. 모든 카드가 소유주에 의해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식대 8,800만 원 결제 안 되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웃음 섞인 속닥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뭐야? 재벌이라더니 카드 정지, 가족 카드 쓴 거야? 그럼 전 부인 카드로 약혼 파티 하려던 거야? 와, 진짜 찌질하다. 유라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옷자락을 미친 듯이 잡아당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빨리 해결해. 나 쪽팔려서 못 살겠어. 친구들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아, 아니, 그게 연주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전화를 안 받아? 민석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연주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음만 야속하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빛독촉의 현장으로 변해버렸고 민석과 말자의 얼굴에는 닥쳐올 재앙에 대한 공포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배인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연주야. 김연주. 호텔 로비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시뻘건 경광등이 번쩍였고 건장한 체격의 호텔 보안 요원들이 민석과 말자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8,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식대 미지급, 그리고 도난 분실 카드 사용이라는 죄목은 그들을 당장이라도 철창 신세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말자는 경찰의 팔을 미친 듯이 뿌리치며 억울하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니, 내가 훔친 게 아니라니까. 며느리가 준 거라고, 며느리가. 가족끼리 카드 좀 쓴 게 무슨 죽을 죄가 된다고 경찰까지 불러. 경찰이 인상을 팍 찌푸리며 쇳덩이 같은 수갑을 꺼내 보이자 겁에 질린 말자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연주가 전화를 받자 말자는 수화기에 대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야, 너 미쳤니? 시어머니랑 남편을 경찰서에 쳐넣을 작정이야? 네가 감히 우리를 엿먹여? 당장 튀어와서 이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말 못해. 수화기 너머에서는 말자의 째지는 비명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연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뚝뚝 하는 건조한 끊김음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자가 다시 통화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지만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금지된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이 독한 년이 시험이 전화를 차단해? 그때 호텔 매니저가 싸늘한 표정으로 민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민석 씨, 그동안 저희 호텔에서 VIP 대접을 받으셨던 건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김연주 고객님의 최상위 신용 등급 덕분이었습니다. 원 카드 소유주께서 모든 지원을 끊으셨으니 당신은 이제 빈털터리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민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매니저는 품에서 지불각서를 꺼내 민석의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장 식대 해결하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즉시 고소조치 들어갑니다. 현금이 없으면 담보라도 내놓으시죠. 결국 민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리스 할부금이 산더미처럼 남은 외제차였지만 당장 감옥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매니저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민석의 손목에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눈짓했습니다. 그것도 푸시죠.
민석이 시계를 풀자 이번에는 말자의 차례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말자가 가슴에 품고 있던 악어 가죽 가방을 날치기 하듯 낚아채 갔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며느리가, 아니, 김현주가 사준 건데. 이거 한정판이라고. 말자가 바닥에 퍼질러 앉아 통곡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유라의 목걸이에 꽂혔습니다. 방금 전 민석이 약혼 선물이라며 폼 잡고 걸어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그것도 감정해 보겠습니다. 내놓으시죠. 유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목걸이를 풀어 팽개치듯 내밀었습니다. 호텔 측 보석 감정사가 루페를 끼고 목걸이를 살피더니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공업용 큐빅이네요. 게다가 세팅도 도금이고요. 시중가로 쳐도 30만 원이나 되려나?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석을 도끼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라며? 수천만 원짜리라며. 민석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아니, 그게 보석상이 나를 속였나 보네.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벌인 줄 알았던 남자가 짝퉁이나 선물하는 쪼잔한 놈이었다니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린 세 사람은 호텔 뒷문으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복은 순식간에 비에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고 그들의 몰골은 더없이 초라해졌습니다. 택시 탈 돈조차 없어진 세 사람은 비를 쫄딱 맞으며 1시간을 걸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익숙하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 하는 경고음만 야속하게 울릴 뿐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젠장, 번호까지 바꿨어? 문 열어. 김현주, 문 열란 말이야. 민석이 도어록이 부서져라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자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공봉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평소 민석에게 깍듯이 인사하던 경비원의 표정은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입주민도 아니면서 왜 행패야? 나야 나. 여기 사는 박민석이라고. 민석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경비원은 코웃음을 치며 경비실 구석에서 커다란 쓰레기 봉투 몇 개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집주인 남편은 무슨 이혼했다며? 김현주 씨가 이거 전해드리랍니다. 당신들 짐이니까 가지고 당장 꺼지시오. 경비원은 쓰레기 봉투를 민석과 말자의 발 앞에 패대기 쳤습니다. 봉투가 퍽하고 터지면서 민석의 늘어진 속옷과 말자의 옷가지들이 빗물 고인 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어디다 쓰레기를 던져. 말자가 눈을 부라리며 대들려 하자 경비원은 단호하게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가세요. 결국 세 사람은 흙탕물에 젖은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겨들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촌이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모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자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유라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야, 너네 집 재벌이라며? 외국에 있는 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해라.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는데 며느리라는 게 멀뚱히 서 있기만 할 거야? 유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지은행 전산망에 문제가 생겨서 계좌가 일시 동결됐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풀릴 거예요. 지금 당장 밥 굶게 생겼는데 며칠을 기다려? 너 진짜 재벌 딸 맞긴 하니? 말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유라는 짐짓 화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오빠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빈 껍데기였잖아요. 좁은 방 안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말자는 바닥에 앉아 찢어진 스타킹을 벗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에이구, 연주는 이런 날이면 뜨끈한 전골이라도 끓여놓고 기다렸을 텐데 이게 무슨 팔자야. 말자는 얍삽하게도 자신이 내쫓은 연주를 그리워했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닌 당장의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민석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아, 좀 조용히 해. 머리 울린단 말이야.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민석의 괴로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씻지도 못한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어제 비를 맞은 탓에 으슬으슬 추위가 느껴지자 그는 편의점에 들러 숙취 해소 음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습관처럼 회사 법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잔액 부족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무심한 한마디에 민석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법인 카드마저 정지된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기도 전에 감사팀 직원이 저승사자처럼 다가왔습니다. 박민석 과장님, 감사실로 오시죠. 지금 당장.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감사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감사팀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던졌습니다. 박민석 씨,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법인 카드로 긁어댄 내역입니다. 모텔비, 명품 구입비, 주말 데이트 비용, 회사 돈이 당신 쌈짓돈입니까? 민석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영업하다 보면 접대비로. 접대를 모텔에서 합니까? 그것도 주말에? 감사팀장의 호통에 민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팀장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민석 씨, 당신 우리 회사 대주주가 누군지 알고나 다녔습니까? 당신 전 부인인 김현주 씨 친정입니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바로 김현주 씨라고요. 네, 그게 무슨... 민석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주가 그저 평범한 주부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오너 일가였다니. 김현주 씨가 그동안 당신 기 살려주려고 뒤에서 얼마나 막아줬는지 압니까? 당신 같은 무능한 사람이 과장까지 승진한 게 다 누구 덕분인 줄 아냐고요. 감사팀장은 민석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장 해고해 횡령으로 고소감이지만 무기한 대기 발령 그리고 급여 50% 삭감입니다. 네, 대기 발령이요? 그럼 저는 회사에 못 나오는 겁니까? 나오지 마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대주주님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집에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십시오. 단 사표 쓰면 바로 횡령으로 고소 들어갑니다. 감사팀장은 개 쫓듯 나가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회사 로비로 쫓겨난 민석은 멍하니 회전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묘한 희망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연주가 나를 바로 자르지 않았어. 대기 발령? 이건 기회야. 연주가 아직 나한테 미련이 남은 게 분명해. 그래,
내가 가서 싹싹 빌고 마음만 돌리면 다시 복귀할 수 있어. 연주야, 딱 기다려라. 오빠가 간다.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희망 고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헛된 망상을 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후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모텔방의 정적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낡은 방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구두 굽소리도 요란한 건장한 사내 셋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방은 순식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로 꽉 찼고 숨막히는 공포가 민석과 말자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말자가 기겁하며 유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어떡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껌을 딱딱 씹으며 유라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이유라 씨, 오빠들 왔는데 인사 안 해? 빌려간 돈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행차했잖아. 말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라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니? 오빠라니? 너희 집 재벌이라며. 외국에 있다며. 근데 웬 깡패들이 오빠라고 찾아와? 유라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자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제 자금이 잠깐 묶여서 급하게 융통 좀 한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제가 이자 쳐서 갚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요. 유라는 사내를 향해 윙크를 날리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오빠, 내가 갚는다니까 그러네. 지금 우리 시댁에서 돈 나오면 바로 입금할 거야. 10배로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요. 하지만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말자가 품에 꼭 안고 있던 명품 가방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시댁? 지금 이 꼴을 하고 무슨 얼어 죽을 시댁이야. 돈 없으면 물건이라도 내놔야지. 안 돼. 이건 내 목숨보다 귀한 거야. 이거 한정판이라고. 손대지 마. 말자가 악을 쓰며 매달렸지만 사내는 가방을 요리조리 뜯어보더니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쳇, 한정판은 무슨. 이거 유행 지난 지가 언젠데. 중고 장터에 올려도 똥값도 못 받겠구먼. 사내는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더니 망설임 없이 가방을 찌익 그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가죽이 비명처럼 찢겨나갔고 말자의 눈동자도 함께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사내는 너덜너덜해진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악, 내 가방, 내 루이비통. 말자는 찢어진 가방을 부여잡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사내들은 킬킬거리며 방 안에 있는 TV를 발로 차부수고 화장대 거울을 박살냈습니다. 잘 들어. 내일까지 현금 5억 안 가져오면 그땐 가방이 아니라 당신들 신체 포기각서에 지장 찍게 될 줄 알아. 콩팥이라도 팔아야 빚을 갚지, 안 그래? 공포에 질린 민석은 어머니 등 뒤로 숨어 벌벌 떨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어떡해, 나 무서워. 저 사람들 좀 보내봐.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좀 나가서 싸워봐.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엄마 치마폭에 숨으면 다야. 말자가 민석을 밀치며 유라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려나. 재벌이라더니 사채를 써? 네가 우리를 다 죽일 셈이야? 하지만 유라는 눈빛을 번뜩이며 건달 뒤로 쏙 피했고 건달이 말자를 거칠게 밀치자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모텔 방은 깨진 유리 조각과 말자의 비명소리로 순식간에 지옥도가 되었습니다. 유라가 끌어들인 빚의 늪이
그들의 발목을 깊숙이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연주는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형 상가 건물의 리모델링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며 억지를 부리는 세입자에게 차가운 미소를 보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12조 3항 보세요. 리모델링 시 퇴거 조항에 동의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 통해 내용 증명 보낼 테니 그렇게 하세요. 단호한 연주의 태도에 세입자가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자 뒤에서 익숙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라보. 역시 김연주. 예전 성격 나오는데? 연주가 뒤를 돌아보자 말쑥한 정장 차림의 강욱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연주의 표정이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강욱아,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내 소식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이혼 축하한다. 진작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했네. 강욱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연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주려고 왔어. 네가 시댁살이 하느라 정신없을 때 내가 뒷조사 좀 했지. 박민석 그 자식 생각보다 더 썩었더라. 연주가 파일을 열자 민석이 회사 공금을 빼돌려 만든 차명 계좌 내역과 이중 장부 사본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유라와의 유흥비와 도박 자금으로 흘러들어가 있었습니다. 연주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세상에 간도 크네. 감히 회사 돈을 건드려? 이거면 그 사람 당장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연주는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가방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비참할 때 터뜨려야지. 지금 터뜨리면 그 인간 핑계댈 기회만 주는 꼴이야. 강욱은 그런 연주의 치밀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김연주답다. 걱정 마. 내가 내 뒤에 있어. 자산관리부터 법적 공방까지 내가 다 막아줄게. 이제 네가 흘린 눈물만큼 그 인간들 피눈물 흘리게 해주자. 강욱의 눈빛에는 연주를 향한 오랜 연정과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는 강욱의 따뜻한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옴을 느꼈습니다. 지난 10년 남편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존중과 지지를 친구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강욱아. 정말 든든하다. 두 사람은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 한복판에서 굳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민석을 향한 처절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결이었습니다. 건달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모텔 방은 처참했습니다. 유라는 넋이 나가 있는 말자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 사람들이 험악해 보여도 돈만 주면 해결돼요. 저한테 기가 막힌 정보가 하나 있거든요. 말자가 초점 없는 눈으로 유라를 쳐다보자 유라는 말자의 손을 잡고 간절한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가지고 계신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아는 개발 호재가 있는데 거기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배는 불릴 수 있어요.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연주 기죽일 만한 빌딩도 하나 사자고요. 빌딩? 정말이니? 그 돈이면 빌딩을 살 수 있어? 빌딩이라는 단어에 말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법이었습니다. 유라는 말자의 욕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이 건물주 돼서 연주 앞에 떵떵거리며 나타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며느리 코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버려야죠. 말자는 잠시 주저했지만 찢어진 명품 가방과 초라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 통장과 도장을 유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몇 시간 뒤 모텔비조차 낼 수 없게 된 세 사람은 쫓겨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복을 입고 퀭한 눈으로 휴게실에 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벽에 걸린 대형 TV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속보 부동산 재벌가 외동딸 K씨, 이혼 후 홀로 썩이, 그녀의 정체는?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화면에는 당당하게 웃고 있는 연주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숨은 큰 손으로 알려진 고 김 회장의 외동딸 김연주 씨가 이혼 후 본격적인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자산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석이 들고 있던 삶은 달걀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뭐? 수천억? 연주가? 옆에 있던 말자도 입을 떡 벌린 채 화면 속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화면 속 연주는 자신들이 알던 그 촌스러운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하고 무엇보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저게 다 내 돈이었어야 했는데 내가 저런 복덩이를 발로 찼단 말이야? 말자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며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아,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저 돈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는데.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들이 걷어찬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줄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유라만이 묘한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품에 넣은 말자의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찜질방의 후끈한 열기 속에서도 민석과 말자의 등골은 서늘하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랜드마크인 H호텔 그랜드 볼룸은 입구부터 쏟아지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로 대낮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연화 이후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런칭이라는 웅장한 금장 현판 아래로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가운데 그 중심에 선 연주는 마치 백조가 날개를 펴듯 우아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녀가 입은 순백의 드레스는 과거 시댁에서 찌든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고귀한 아우라를 뿜어내며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연주가 단상에 오르자 장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물을 끼얹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죽여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말이죠. 연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찌꺼기를 과감히 버리고 나니 비로소 진짜 제가 보이더군요. 제가 주부로서 10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꼼꼼하게 살림을 하며 익힌 안목,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배운 배려심. 그 모든 것이 이제 연 라이프스타일의 핵심 가치가 되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오자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그녀의 당당한 모습을 담기에 바빴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상속녀가 아닌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업가 김연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연주가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자 화려한 조명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마치 하늘이 내린 축복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승리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외곽의 한 찜질방 매점 앞은 전혀 다른 비참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땀 냄새와 삶은 달걀 냄새가 뒤섞인 휴게실 바닥에 민석과 말자, 유라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몰골은 며칠 새 급격히 초라해져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말자는 삶은 달걀 하나를 까서 반을 뚝 잘라 입에 쑤셔 넣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식혜는 왜 이렇게 밍밍해? 돈 아까워 죽겠네. 야, 민석아. 너 그거 다 먹었냐? 엄마 한 입만 줘라. 민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벽걸이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는 방금 전 연주의 런칭 파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화면 가득 잡힌 연주의 모습은 보석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 네, 화제의 인물 김연주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보여준 그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석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식혜통을 바닥에 퉁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저거 연주 아니야? 와, 진짜 때깔이 다르네. 내가 알던 그 촌년 맞아? 말자 역시 입안 가득 달걀을 우물거리다 TV를 보고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습니다. 그녀는 벌건 얼굴로 화면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 앙큼한 년, 저게 다 내 돈이야.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저렇게 호의호식하는 거라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내 배야. 말자는 배가 아파 죽겠다는 듯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TV 화면을 향해 퇴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에이, 더러워라. 아주 꼴값을 떠는구나. 꼴값을 떨어. 그러자 옆에서 자고 있던 아주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아줌마. 공공장소에서 왜 침을 뱉고 난리야? 더러워서 정말 못 봐주겠네. 조용히 좀 해요. 뭐, 더러워? 당신 지금 나한테 더럽다고 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청담동 사모님 소리 듣던 사람이야. 말자가 찜질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대들려 하자 민석이 황급히 어머니를 뜯어 말렸습니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라의 눈빛이 뱀처럼 흔들렸습니다. 연주의 성공 소식은 유라에게 또 다른 기회이자 위기였습니다. 유라는 슬금슬금 민석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바람을 넣었습니다. 오빠, 저거 봐. 언니 완전 대박 났네. 저 정도면 수천억은 우습겠다. 민석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렇겠지? 와, 진짜 미치겠다. 저 돈이 다 내 거였는데. 유라가 민석의 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지금 감탄할 때가 아니야. 오빠 회사 아직 안 잘렸다며? 대기 발령이라며? 그렇긴 한데. 그럼 아직 기회가 있는 거야.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죽은 듯이 싹싹 빌어서라도 복직하고 어떻게든 언니 마음에 들어서 위자료 좀 뜯어내 보라고. 지금 우리 셋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밥 먹여줘? 유라의 말에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당장 내일 먹을 밥값이 없다는 현실이 더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게다가 연주의 화려한 모습을 보니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망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연주가 마음이 약하니까. 내가 진심으로 빌면 한 번은 봐주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유라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민석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얼른 가서 붙잡아. 오빠 능력 보여줘.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탐욕과 생존 본능이 뒤섞인 그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란스러운 파티가 끝나고 강욱은 연주를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이끌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연주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강욱이 부드러운 미소로 와인을 따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 연주야. 오늘 너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있더라. 연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와인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강욱이 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강욱은 연주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옅은 반지 자국이 흉터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고된 시집살이와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담긴 흔적을 보자 강욱의 가슴이 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받아줄래? 연주가 놀란 눈으로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 대신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혼해달라는 부담 주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자국 가려주고 싶었어. 과거의 아픔은 덮고 이제 새로운 김연주로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 연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강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민석은 항상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강욱은 그녀의 상처를 먼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욱아, 연주야, 손 줘볼래? 강욱이 조심스럽게 연주의 손을 잡고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는 마치 원래 그녀의 것인 양 딱 맞았습니다. 흉터 같던 반지 자국이 아름다운 반지 아래로 감춰지자 연주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쁘다. 나 이 반지 부끄럽지 않게 정말 잘 살아볼게. 연주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톡 떨어졌습니다. 강욱은 손수건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앞으로는 웃을 일만 남았을 거야. 건배할까? 응,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두 사람의 와인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였고 연주는 난생 처음으로 여자로서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벅찬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도심의 노른자위 땅에 세워진 연 라이프스타일 플래그십 스토어의 그랜드 오픈 행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유명 셀럽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포토월에 섰고 수백 명의 취재진이 터뜨리는 플래시 세례는 마치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연주는 매장 입구에서 VIP들과 악수를 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성공을 축하하는 샴페인 잔이 막 부딪히려던 찰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돈 좀 벌었다고 시어머니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페류나를 고발합니다.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뚫고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꼬질꼬질한 행색의 말자가 목에 큼지막한 피켓을 걸고 나타났습니다. 피켓에는 붉은 페인트로 피도 눈물도 없는 악질 며느리 김연주,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다. 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말자의 옆에는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매단 일명 사이버 레카 유튜버가 흥분한 목소리로 생중계를 하며 찰거머리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오늘 제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려 하자 말자는 기다렸다는 듯 대리석 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워 팔다리를 버둥거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죽여. 며느리가 사람 써서 시어머니 패네. 내가 2년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모른 척해? 에이구, 내 팔자야. 말자는 미리 준비해온 안약을 눈에 찔러 넣으며 통곡 연기를 펼쳤습니다. 순식간에 카메라의 렌즈가 연주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연주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심과 비난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사실이야? 시어머니를 버렸대? 원래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독하다, 독해. 성공적인 행사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여론이 연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인파 속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입꼬리를 올리며 진행 요원에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스크린 켜세요. 연주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매장 정면에 설치된 초대형 LED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브랜드 홍보 영상이 꺼지고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과거 거실에 설치해 두었던 홈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초고화질 대형 화면에 말자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말자. 야, 김연주. 너 같은 건 식모로 부려먹기에도 밥값이 아까워.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영상 속 말자는 밥상을 엎으며 연주에게 뜨거운 국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좌중에서 헉 하는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영상에서 말자는 연주의 지갑을 뒤지더니 현금 뭉치를 꺼내 세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말자. 이게 우리 손녀 분유값이라고? 애는 물 먹여서 키우면 되지. 내 밍크코트 할부금이 더 급해. 말자가 손녀의 분유값을 훔쳐 명품 쇼핑백을 들고 룰루랄라 나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생중계되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연주가 아닌 바닥에 누워있는 말자에게로 꽂혔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손녀 분유값을 훔쳐? 완전 악마네, 악마. 저러고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야? 당황한 유튜버는 분위기를 만회해보려 카메라를 말자에게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건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가련한 어머니의 모습을. 며느리한테 쫓겨나서 입고 있는 옷도 이렇게 낡아 빠진. 유튜버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말자가 입고 있는 모피 코트를 클로즈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자가 바둥거리는 바람에 코트 자락이 뒤집혔고 안감에 붙어있던 큼지막한 라벨이 툭 하고 뜯어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카메라는 본능적으로 그 라벨을 비췄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도 유튜버의 방송 화면에도 선명한 글씨가 박제되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너 팔리에스터 100%. 1,000만 원짜리 밍크라며 자랑하던 코트가 사실은 싸구려
인조모피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라벨 옆에는 동대문 땡처리라고 적힌 노란색 가격표 스티커가 덜 떼어진 채 달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푸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삽시간에 전염되어 행사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폭소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깔깔깔. 저거 봐. 짝퉁이래. 메이드 인 차이나. 아이고 배야. 재벌 시어머니라더니 동대문 땡처리 입고 시위하러 왔어?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화살처럼 말자에게 쏟아졌습니다. 눈치 빠른 유튜버는 즉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조회수를 빨아먹을 타겟을 연주에서 말자로 변경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박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 짝퉁 라벨 보이십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짝퉁 인증 들어갑니다. 유튜버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조롱하자 말자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허둥지둥 코트를 여몄습니다. 이거 안 치워? 카메라 안 치워? 이거 진짜야. 명품이라고. 말자가 발악할수록 라벨은 더 선명하게 펄럭거렸고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연주는 그 소란을 뚫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말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연주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말자의 면전에 툭 던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당신들의 착취와 폭력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말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라는 굵은 글씨가 그녀의 눈을 찔렀습니다. 앞으로 제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연락할 시 법적 조치 없이 바로 유치장행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증거 자료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연주의 서슬 펄언 경고에 말자는 기가 죽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찢어진 가방과 짝퉁 코트를 부여잡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망신살이야. 비켜. 다들 비키라고. 말자는 도망치듯 인파를 헤치고 행사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유튜버는 국민 진상 도주합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말자의 뒤를 쫓았고 사람들은 그 우스꽝스러운 추격전을 보며 배꼽을 잡았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민석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주러 나갔다가는 자신도 똑같은 꼴을 당할 것이 뻔했기에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 틈에 섞여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제발 아무도 못 봤겠지? 제발. 민석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연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쾌한 승리였지만 어딘가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았습니다. 화려한 파티장 구석구석을 훑어보던 연주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이유라, 그 여자가 안 보여. 돈 냄새를 맡으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올 것 같았던 유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민석이 도망칠 때 유라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석의 횡령 문제와 유라가 꾸미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꿍꿍이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연주는 강욱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사냥을 위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말자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찜질방 라커룸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짝퉁 코트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렸지만 그녀의 안중에는 오직 라커룸 번호 305번 뿐이었습니다. 망신을 당하고 도망쳐온 울분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처럼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락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유라야, 이유라, 너 어디 갔니? 하지만 락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라의 옷가지도 화장품도 그리고 무엇보다 말자가 영혼을 팔아넘기듯 건네주었던 전세 보증금 봉투도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내 돈 어디 갔어? 뒤따라 들어온 민석이 텅 빈 락커를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유라 없어? 잠깐 화장실 간 거 아니야? 아니야. 없어. 짐이 싹 다 없어졌어. 내 돈 봉투도 없어졌다고. 야, 이 미친놈아. 빨리 전화해봐. 유라한테 빨리 전화해보란 말이야. 말자는 미친 사람처럼 락커 안을 뒤지고 또 뒤졌지만 나오는 것은 먼지뿐이었습니다. 민석이 사색이 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들을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선생님, 조회해보니 이유라라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위조고 여권도 위조예요. 대포폰을 쓴 것 같은데 이런 전문 꽃뱀들은 작정하고 잠적하면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찰관의 건조한 설명에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위조라니, 그럼 재벌 딸이라는 것도 해외에 빌딩이 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나랑 약혼까지 했는데? 약혼이요? 혼인신고도 안 하셨다면서요. 그냥 사기당하신 겁니다. 요즘 이런 수법 흔해요. 경찰서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빠져나온 두 사람은 갈 곳이 없어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찜질방 입구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락커룸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민석의 눈에 구겨진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유라가 쓰던 락커룸 바닥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들자 유라의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꿈 깨세요, 호구님들. 덕분에 호캉스 잘 즐기다 갑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돈은 제가 수고비로 잘 쓸게요. 늙어서 건물주는 무슨.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세요. 으악, 이 나쁜 년.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민석은 쪽지를 갈기갈기 찢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돌아갈 집도 당장 내일 먹을 밥값도 몸을 누일 찜질 방비조차 없는 처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말자는 찢어진 쪽지 조각을 부여잡고 숨이 넘어갈 듯 꺽꺽거렸습니다. 평생 모은 내 돈, 며느리 쫓아내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전 재산을 날리고 사기까지 당했다는 충격을 칠순의 노파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말자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찜질방 로비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보세요. 엄마. 민석의 다급한 외침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말자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심각한 표정으로 민석을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겹쳐서 급성 심근경색 증세가 보입니다. 당장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입원시켜 주세요.
사람부터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민석이 소리쳤지만 원무과 직원의 태도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두드리며 민석에게 차가운 현실을 고지했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환자분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된 상태고요. 보호자님 신용 등급도 조회해보니 불량 거래자로 등재되어 있으시네요. 병원 규정상 입원 보증금이 선납되지 않으면 일반 병동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네.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일단 입원부터 시키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최근에 먹튀 환자가 너무 많아서요. 보증금 500만 원 지금 납부하시거나 확실한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시면 기본적인 응급처치 외에는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정 안 되시면 시립요양병원으로 전원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라는 말은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자 나오는 건 찢어진 쪽지 조각과 먼지뿐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말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민석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나 좀 살려다오. 나 이렇게는 못 죽는다. 아파 죽겠다. 민석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우지 못하고 저장해 두었던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현주.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민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차가운 연주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민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주야, 연주야, 제발 나 좀 도와줘. 엄마가 다 죽게 생겼어. 사기꾼한테 다 털리고 엄마가 충격받아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 돈 없다고 입원도 안 시켜줘. 나 지금 가진 게 10원 한 장 없어.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엄마 목숨값만 좀 빌려주라.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너 우리 엄마한테 그래도 10년 동안 며느리였잖아. 응? 민석은 과거 연주가 말자의 기침소리 하나에도 밤새 간호하며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연주의 착한 심성을 이용하려는 비열한 수법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알았어. 어느 병원이야? 연주의 짧은 대답에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병원 이름을 댔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석은 눈물을 쓱 닦아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연주라면 올 줄 알았어.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30분 뒤 연주가 병원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정장 차림으로 초라한 병원 풍경과는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병원비 결제를 위한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들이라도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자비를 베풀러 온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말자가 입원해 있는 응급병동 처치실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찰나 안에서 들려오는 말자와 민석의 대화 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말자의 목소리에는 탐욕스러운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연주 온다지? 확실하게 온다고 했지? 네, 어머니. 온대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일단 입원 수속 밟아준대요. 산소 호흡기를 쓴 채 쌕쌕거리던 말자는 킬킬거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거봐라. 걔가 마음이 약해서 눈물 좀 짜내면 껌뻑 죽는다니까. 야, 이번에 병원비만 해결할 생각하지 마라. 너 퇴원하고 나서 지낼 생활비랑 방 얻을 돈까지 뜯어내야 해.
내가 아주 숨 넘어가는 척 연기를 할 테니까 너는 옆에서 바람 좀 잡아. 그럼요. 저도 다 생각 있어요. 일단 연주가 돈 좀 쓰게 만들고 기회 봐서 재결합하자고 매달려야죠. 회사 징계도 연주가 말 한마디면 풀릴 거 아니에요? 일단 납작 엎드려서 비위 좀 맞춰주다가 나중에 자리 잡으면 그때 위자료 청구 소송 다시 걸어서 재산 반 뚝 떼어오자고요. 그래야지. 내가 당한 망신이 얼만데. 그년 돈 다 뺏어서 껍데기만 남겨놔야 내 속이 시원하지. 아이고 온다 온다. 나 죽는 척한다. 말자는 인기척이 느껴지자 급히 눈을 뒤집으며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가슴이야. 문 밖에 서 있던 연주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지다 못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바닥에 내팽개쳐진 기분이었습니다. 연주는 병원비를 내주려고 꺼냈던 블랙카드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갱생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이었네. 연주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패륜적인 모의가 토시 하나 빠짐없이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울어. 더 크게 울어. 연주 들어오면 무릎부터 꿇고.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연주는 녹음이 확실히 된 것을 확인하고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증거1이라는 파일명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거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병원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병원 바닥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걸음 소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연주는 핸드백에서 강욱이 줬던 민석의 횡령 증거 서류를 매만지며 차가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끝났어.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줄게. 연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려 원목과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또각또각 복도를 울리는 구두 굽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창구 앞에 선 연주는 직원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석 환자와 최말자 환자, 진료비 지불 보증 거부 신청하겠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서류를 찾자 연주는 미리 준비해 온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보호자가 될 의무도 병원비를 대신 내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연주는 서류에 서명을 마친 뒤 볼펜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회전문을 나서자마자 연주는 휴대폰을 꺼내 민석에게 예약 전송을 걸어두었던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에서 연주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눈물 연기를 리허설하던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왔다? 연주가 돈 보냈나 봐. 민석은 입이 귀에 걸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입금 알림 문자 대신 낯선 음성 파일과 PDF 파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음성 파일을 재생한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주 걔 마음 약하니까 눈물 좀 짜내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뜯어낼 수 있다. 일단 굽히고 들어가자. 나중에 위자료 청구 소송 다시 걸자고. 조금 전 자신들이 나눴던 대화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석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연주의 짧은 메시지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잡이야. 이 녹음 파일과 횡령 증거들은 지금 막 검찰과 회사 감사팀에 전송됐어. 이제 감옥 갈 준비해. 영원히 안녕. 뭐, 횡령 증거, 검찰?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욱이 조사했던 차명, 계좌 내역과 이중 장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숨이 턱 막혀오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주에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받아라, 연주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연주는 이미 그들을 영원히 차단해버린 뒤였습니다. 민석은 복도가 떠나가라 오열하며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으악, 끝났다. 다 끝났어. 그때 원무과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석 씨, 최말자 씨, 보호자분께서 지불 보증을 거부하셨습니다. 밀린 병원비 납부 안 되시면 지금 당장 퇴실하셔야 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자는 척하고 있던 말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연주가 돈을 안 냈어? 그럴 리가 없어. 걔가 얼마나 착해 빠진 년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 급성 환자를 위한 곳이지 꾀병 환자를 위한 무료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보안 요원들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민석과 링거주를 붙잡고 버티는 말자를 가차없이 휠체어에 태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사모님이야. 으악. 병원 밖으로 쫓겨난 두 사람 앞에는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무연고 노숙자 보호시설로 가는 차량이었습니다. 말자는 억지로 차에 태워지며 민석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야, 이 등신아. 네가 꼬셨다며. 다 된다며. 내 팔자야. 민석은 대답할 기력도 없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미래처럼 어둡고 축축한 보호시설의 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여자 화장실. 챙이 넓은 모자에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써서 얼굴을 꽁꽁 감춘 여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위조 여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해외로 도주하려던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꼭 쥐고 탑승 게이트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후, 멍청한 것들. 지금쯤 찜질방에서 울고 있겠지? 이번 거는 아주 짭짤했어. 유라는 말자의 전세 보증금을 환전한 달러 뭉치가 든 가방을 확인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이트가 눈앞에 보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양복을 입은 형사들이 유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미영 씨? 아니, 이번엔 제시카리인가? 특수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짐짓 모르는 척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비키세요. 비행기 놓쳐요. 하지만 뒤에서 나타난 강욱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녀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가긴 어딜 갑니까? 이유라 씨. 아니, 정과 오범 꽃뱀 김미영 씨라고 불러야 하나? 강욱은 유라가 도망치려던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경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유라가 도망치려 몸을 돌리자 잠복해 있던 여경이 순식간에 그녀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인권 침해라고. 유라는 공항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발악했지만 수많은 여행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망신을 당하며 연행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서 조사실.
수갑을 찬 유라 맞은편에 넋이 나간 표정의 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달려온 민석은 유라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책상을 뛰어넘을 듯 달려들어 유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우리 엄마 돈 내놓으라고. 경찰들이 민석을 뜯어 말렸지만 민석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했어. 재벌이라며, 빌딩 있다며, 다 거짓말이었어? 유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반성의 기색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놓고 말해. 옷 늘어나잖아. 그리고 돈 없어. 다 썼어. 뭐, 며칠 만에 그 큰 돈을 다 썼다고? 어디다 숨겼어? 빨리 말 안 해? 해외 도박 사이트에 베팅했다가 싹 다 날렸다. 왜? 배라도 째줄까? 유라는 조롱하듯 배를 내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석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자 유라는 민석의 전곡을 찌르는 팩트 폭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가 욕심부리다 당한 거 아니야? 내가 재벌이라고 하니까 눈 돌아가서 멀쩡한 조강지처 내쫓고 나한테 들러붙은 게 누군데? 뭐, 인연이 말 다 했어? 틀린 말 아니잖아. 당신 엄마도 그래. 건물주 만들어준다니까 며느리 욕하면서 돈 싸들고 온 게 누군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공짜 좋아하다가 탈난 걸 왜 나한테 지랄이야, 지랄이. 민석은 유라의 말에 반박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뼈를 때리는 팩트 폭격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유라의 말대로 모든 것은 자신들의 탐욕과 허영심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연주라는 진짜 보석을 버리고 가짜 큐빅에 눈이 멀어 인생을 망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으흑,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민석은 조사실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그런 민석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형사에게 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콩가루가 되어 부서진 민석의 멘탈 위로 유라의 비웃음 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바닥, 그것이 민석이 마주한 잔혹한 결말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연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올해의 여성 기업인 상 시상식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추자 사회자의 힘찬 호명과 함께 연주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주눅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감과 우아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연주가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강욱은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힘차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져 숨죽여 살아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으니까요. 연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준 모멸감은 제 자존감을 세우는 뼈대가 되었고 그들이 남긴 상처는 제 성장의 걸음이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과거의 아픔과 완전히 작별하고 온전한 저 김연주로서 살아가려 합니다.
연주의 진심 어린 소감에 장내는 숙연해졌다가 다시 한번 뜨거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장으로 내려온 연주에게 강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샴페인 잔을 건네며 연주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축하해, 연주야. 오늘 네가 세상에서 제일 빛나더라. 고마워, 강욱아. 네가 곁에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내가 무너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준 건 너였잖아. 연주는 강욱을 바라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신뢰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욱은 연주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더 이상 널 울리는 일은 없을 거야. 응, 믿어. 우리 같이 걸어가자.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의 야경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비로소 지난 10년의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나 행복이라는 진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역 지하도 입구에는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악취가 진동하는 무료 급식소줄 맨 끝에 노숙자 몰골을 한 남녀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떡진 머리에 때가 꼬질꼬질한 점퍼를 입은 말자와 한쪽 신발 뒤축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를 구겨 신은 민석이었습니다. 배식 시간이 가까워지자 허기에 지친 말자가 슬금슬금 앞사람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유, 좀 비켜봐요. 나 노인네잖아. 노인 우대 몰라? 내가 먼저 좀 먹자고. 말자가 뻔뻔하게 새치기를 시도하자 뒤에 서 있던 거구의 노숙자가 말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아따, 이 할망구가 돌았나? 어디서 새치기야? 뒤로 안 가? 확 밀어버릴까 보다. 이거 안 나?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청담동 살던 사모님이야. 어디서 감히 몸에 손을 대? 말자가 꽥꽥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건 주변 노숙자들의 야유와 욕설뿐이었습니다. 결국 말자는 떼밀려 맨 뒤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받아든 식판에는 식어 빠진 밥 덩어리와 쉰내 나는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말자는 쪼그리고 앉아 밥을 입에 넣으면서도 투덜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이, 밥알이 모래알 같네. 내가 예전엔 호텔 뷔페 아니면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인데 이런 개밥 같은 걸 먹어야 하다니. 민석아, 너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니? 옆에서 허겁지겁 밥을 먹던 민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민석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반짝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민석은 재빨리 주위를 살피더니 흙먼지가 묻은 동전을 주워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100원이다. 운이 좋네. 민석은 자주 섞인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모자를 푹 눌러 쓴 그의 시선이 우연히 맞은편 빌딩의 대형 전광판에 꽂혔습니다. 화면에서는 연주가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광고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당당하게 빛나는 연주와 지하도 바닥에서 100원짜리 동전에 목숨을 거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연주야. 민석의 입에서 탄식 같은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자도 밥을 씹다 말고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다 내 건데 내가 귀부인으로 살 수 있었는데. 말자는 씹던 밥알이 목에 걸린 듯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그들을 피해 갈 뿐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 버린 어리석은 모자의 말로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후회뿐이었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비추며 인과응보의 서늘한 교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민석과 말자는 연주라는 진주를 하찮은 조개껍질로 여기고 내던졌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에 현혹되어 진짜를 버린 대가는 참혹했죠. 10년간 헌신했던 연주의 마음을 짓밟고 더 많은 것을 탐하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 반면 연주는 자신을 버린 사람들 덕분에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상처는 성장의 걸음이 되었고 모멸감은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죠.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세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연주처럼 자신을 믿고 일어선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민석과 말자가 지하도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 연주는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이자 인과응보의 진리가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